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핵 분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핵 분열은 원자 핵이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이 쪼개진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알지?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가 줄어드는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반응이고, 자, 그다음에 핵융합은 원자 핵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이 합쳐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자, 증가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핵반응. 요 핵반응은 일단 화학반응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화학반응에서는 이제 그 질량이 보존이 된다.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는 원자의 종류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화학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바뀌겠지? 그러면서 이 핵반응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질량이 결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핵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거나 핵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줄어든 질량을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 그럼 이 결손된 질량에 의해서 뭐가 생성이 되냐? 얘가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야.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러면 그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바로 E는 에너지는 질량, 이게 바로 이제 결손된 질량이 되겠고, 이때 자 C의 제곱, 뭐야 이거? C가 빛의 속도란 말이지. 그래서 빛의 속도는 1초 동안 약 30만 킬로미터의 빠르기로 가고, 이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이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특수상대성 이동하면서 그 빛의 속도가 불변이기 때문에 요게 따른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왜곡이 나타나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시간이 빨라지는, 우리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봤어? 그 인터스텔라 보면 이제 쿠퍼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비행선 타고 우주 공간으로 가. 그래서 우주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다니면서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그 블랙홀 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딸한테 이게 시공간이, 시간 공간이 이제 이게 왜곡이 되면서 이 딸하고 이제 딸한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공식을 알려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공식. 그거 알려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블랙홀에서 gat혔다가, 그리고 나서 쭉 한 다음에 우연으로 다시 지구로 다시 귀환하게 돼. 근데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 기간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구 와서 보니까 딸은 이미 늙었다는 거야. 할머니가 되고 막 손자의 막. 근데 요 쿠퍼는 이제 그 젊은 상태, 그 상태로 해서 지구를 귀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공간이 달라진다. 시간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다.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질량, 자, 요거 빛의 속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E는 mc 스퀘어. 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거를 우리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그래. 이제 그래서 질량 에너지의 등가 원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바로 핵반응에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채워져 있었고, 얘네들이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질량으로, 입자로 바뀌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량 결손이 왜 생기냐 이 얘기지. 그치? 그러면 봐봐라. 핵이 융합이 될 때는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결합을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결합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핵이 분열되면 양성자, 중성자의 결합을 끊어야 될 거야. 그래서 결합을 끊는데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X축이
원자 번호가 되고, 자, Y축이 결합이야. 결합 에너지란 말이지. 근데 여기가 수소입니다. 여기가 헬륨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서 쭉 이런 식으로 결합 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요 지점이 바로 철이에요. 26번 철. 그래서 수소부터 시작해서 헬륨, 해서 여기에 뭐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막 규소도 있고 막 있겠지. 그러면서 철까지 가는데, 그래서 요렇게 가는 데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철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쭉 요렇게 가면서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는 결합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여기서 막 우라늄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라늄도 있고 막 그래서 여기 있어.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철을 기준으로 자 요렇게 가는 과정. 이게 바로 뭐야? 원자 번호가 많아지니까 핵융합이란 말이지. 그럼 핵융합할 때는 결합 에너지, 즉 결합을 형성할 때 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철까지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쪼개지는 거니까 핵분열이야. 핵분열이 일어날 때는 자, 그 결합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한다. 자, 그렇다면 이거지. 결합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렇잖아. 이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물론 처음에 이제 높은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할 때는 약 15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필요해. 1500만 켈빈. 그래야지만 그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 그 헬륨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붙을 때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 바로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질량이 결손이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결합하는데 이용하고요. 남는 에너지는 방출이 돼요. 그쵸?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융합보다는 얘는 어떻게 돼? 자, 일로 갈 때, 오히려 핵분열이 될 때는, 자, 이때는 결합 에너지 방출이 아니라 결합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쵸?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흡수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필요해. 그러면은, 아니, 필요하니까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 썼냐?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 결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남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요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요. 자, 철보다 큰 것은 어떻게 된다? 우라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에서 에너지 방출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파트가 바로 이제 뭐냐? 인공태양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자, 핵분열이잖아. 그럼 별이 아니지. 여기가 바로 뭐야? 원자력 발전에 해당이 된다. 원자력 발전.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태양과 같은 별은 별의 내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4개의 수소 원자가 자, 1개의 원자 번호 이고 이렇게 되게요. 1개의 헬륨으로 바뀔 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요걸 보면은 수소 원자는 여기가 뭐니? 여기 자리가 여기를 뭐라고 그래? 질량수. 그래서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되냐? 이 과정을 끄집어내면은 자, 4개의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 핵입니다.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 핵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2개의 양성자와 자, 2개의 중성자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결국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근데 한 개의 질량으로 따지면은 한 개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니? 중성자가 더 크단 말이야. 한 개의 질량은 중성자가 더 크단 말이야. 알겠지? 봐봐, 우리 그 빅뱅에서, 자, 이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제 쿼크들이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지잖아. 그치? 자, 1대1로 만들어졌다가,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일어나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질량이 작은 거에서 무거운 곳으로 갈 수 없고요. 질량이 큰 거에서 작은 곳으로는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근데 지금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에너지는 얼마냐? 약 1500만 켈빈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 뭐 어쨌든 간에 초기에 주계열성 별에서는 자, 내부의 온도, 핵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가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됐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자, 어떻게 돼?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결합을 해야 될까?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결합 에너지, 그 결합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냐? 질량 결손을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해야 돼. 자, 이게 이제 태양과 같이 굉장히 높은 압력이 크고 굉장히 압력이 큰, 굉장히 상상도 못한 압력일 때는 1500만 켈빈이야. 근데 인공태양, 지구 같은 인공태양의 압력이 굉장히 낮잖아. 그래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압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압력을 높이고요. 자, 처음에 얘가 일로 가기 위해서는 태양에서는 1500만 켈빈이지만 지구에서는 1억 켈빈 온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인공태양은 1억 켈빈 온도야. 그래서 인공태양 기술의 관점이 뭐냐? 요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헬륨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헬륨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 이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공태양이거든. 그래서 지구에서는 요 온도, 별에서는 1500만 켈빈이지만 지구에서는 약 1억 켈빈 온도. 그래서 이 1억 켈빈이라는 온도를 얼마의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제일 오랜 시간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 계속 이제 이 시간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시간대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공태양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우리가 요 방출되는 질량 결손, 그치?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려면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 결합되는 만큼 질량 결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 자, 요건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수소 원자 4개고, 자, 이렇게 되지만 요 사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양성자 2개로, 자, 이것이 양성자 2개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자,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요때 이제 얘네들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왜? 질량 결손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U라는 거는 있잖아. 유니트에서 있잖아. 어떤 단위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원에서는 이 U를 원자량의 기본 단위.
원자량.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한 것의 평균값에 대한 건데, 그래서 있잖아요. 요 네 개를 합한 것이 4.03인데, 자, 헬륨 원자핵은 4.003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질량이 줄어들었지. 그 줄어드는 질량,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가겠지만은, 질량이 줄어든 것은 바로, 요 결합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알지? 요거. 그래서 가끔 내신에서 이 문제가 가끔씩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그래프에 대한 것도.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요렇게 만들어진다. 됐니?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잘 보고. 그래서 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E는 mc 스퀘어.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서 받잖아. 지구에서 이제 그 태양 에너지 받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진공 상태거든. 그치? 그럼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뭘까요? 자,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뭘까? 그 에너지 전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열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자, 열의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영어로 전도는 컨덕션. 자, 대류는 컨벡션. 자, 복사는 라디에이션.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야. 이게 열의 전달인데, 전도는 있잖아. 매개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그러니까 금속 한쪽을 가열하면은 다른 쪽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자, 대류는 그 열을 가지는 우리가 이제 유체라고 그래요. 그 유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터 틀었잖아? 그럼 여기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돼?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유체, 흐를 수 있는 것이 직접 이동하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나 대류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매개체로 전달할 거냐, 전도. 물질이 직접 이동할 거냐, 대류. 근데 복사는 이 물질과 상관없다. 자, 복사는 뭐냐면은 바로 빛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야. 복사는 빛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매개체라든가 유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르게 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고. 자, 다음 또 하나, 기본적인 개념차 하나 잡고 갈게. 우리가 빛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빛을 본다라고 해요. 자, 빛을 본다. 즉, 시각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시각이 성립된다. 그러면 시각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빛을 본다, 사람의 시각이 성립된다는 거는, 사람은 어떤 빛을 보냐면은 가시광선의 빛을 보는 거야. 가시광선의 빛을. 그러니까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빛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은요. 사람은 못 본다.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고온에서 방출이 되고요. 적외선은 굉장히 낮은 저온에서 방출이 돼. 우리 몸에서도 빛이 나와.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못 볼 뿐이야. 왜? 적외선이 나오니까. 그럼 태양이 지구로 복사 에너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고. 알지?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예요.
사람의 평균 기온은 37.7도시고 그 사람이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도 뭘 방출해?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위주라면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바로 적외선이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적외선 우리는 못 본다라는 거지. 철새가 왜 얘네들이 북쪽으로 왜 갈까? 뭘 보고 그 방향을 알까?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장.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자외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극 쪽에, 북극이나 남극 쪽에 이제 그 자기장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그 자기장하고 만나가지고서 이제 어떤 빛이라든가 이게 방출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의 빛. 그래서 북극에서 보는 가시광선의 빛이 뭐야? 오로라 현상이야. 그것만 보지. 그러면 새들은 그 오로라 현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오로라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장에서 나오는 그 빛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단지 우리가 눈을 못 볼. 근데 새는 그걸 봐. 그걸 보고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걸 보고. 바로 이런 것들. 알겠지? 그래서 의외로 동물 중에서 사람이 시각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야. 희한하게.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볼 수 있게끔 어떤 이 빛의 수용 세포가 좀 태화가 됐어. 좀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만약 그 유전자가 억제하는 유전자를 작동 안 시키면은 우리는 진짜 사방팔방 다 빛을 다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밤하늘이 어떻게 돼? 환해질 거예요. 조금 더 환해질 거예요. 왜냐면 밤하늘에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잖아. 근데 별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런 것들은, 적외선 이런 것들은 못 보잖아. 근데 그걸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조금 더 밝아지겠지, 밤하늘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요거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주로 자외선, 가시광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기, 해양, 지표에서 흡수를 한 다음에 얘가 열 에너지나, 그치? 또는 이제 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움직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위치, 중력 포텐셜하고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얘네도 전환이 되면서, 그래서 대기 해양 지표니까 바로 물의 순환하고 연결되고 공기 순환하고 연결되면서 대기의 순환,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 기후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의 빛을 식물이 흡수를 해서 뭐예요? 광합성에 의해서 이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에너지 전환된 것이 각각의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자, 이것이 생명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유기물이 이제 동식물이 되잖아. 그럼 동식물의 사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퇴적이 돼요.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열 에너지. 그리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태양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 전환이 되고, 하나 더. 자, 이게 자외선 가시광선 또 열의 작용도 있거든.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발전도 할 수가 있다. 전기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일상생활에서의 전기 제품에 활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에서 지구는 과연 얼마 정도를 사용할까, 받을까? 약 20억분의 1 정도. 굉장히 작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에너지도요, 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요. 큰 에너지야. 알지? 그래서 태양은 빛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태양의 흑점이라든가 이런 대기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우리의 태양풍이라고 해가지고 이온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 플라즈마 형태로 해서 지구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뿐만 아니라 이런 태양풍도 오는 거야. 근데 이 태양풍을 다행히 지구 자기장이 차단하는 거지.
차단하는 거야. 자, 왜 화성이 멸망했게? 자, 분명히 우리는 화성은 아주 예전에는 화성은 지금 현재 지구하고 모습이 같다라고 생각해요. 지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그 모습과 같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어느 날 화성은, 어느 순간 이제 화성은 이제 어떻게 돼? 지구와 반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됐다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진 거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 우리가 화성을 가서 직접 땅 파고 탐사하는 게 아니잖아. 기껏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의 요것을 차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화성의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고, 자, 대기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 온실 효과가 없어지니까 낮에는 굉장히 높고 밤에는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돼? 살 수가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라는 것도 지구 자기장, 행성의 자기장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순환할 겁니다. 당연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되겠죠. 자, 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이미 우리 이제 그 지구 환경 변화에서 얘기를 했던 거라. 그래서 대기의 순환, 자, 적도에 남는 에너지, 고위도에 부족한 에너지에서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해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나타나고, 그 순환에 의해서 해수의 순환. 근데 해수의 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표층 순환이 있고 심해층의 순환이 있어. 알지? 그러니까 표층은 그 공기와 접하는 표면에, 그러니까 우리 말해서 혼합층이죠, 혼합층. 혼합층에 있는 바닷물의 순환인데, 이 표층 순환은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순환이야.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순환이라면은, 자, 이 심해층의 순환은 밀도 차이에 의한 순환입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고위도, 극지방에서는 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바닷물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또 물이 또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바뀌니까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고위도의 바닷물이 심해서로 내려와요. 그래서 적도 쪽으로 쭉 가게 돼.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밀도가 큰 바닷물이 적도까지 쭉 이동해요. 자, 그래서 이동해서 순환이 되는 이 과정은 몇천 년 정도 걸려요. 그렇지? 굉장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순환은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 아까 얘기했지? 자, 탄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생명체, 생태계에서,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그치? 그래서 이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이 화석연료가 되며, 그쵸? 화석연료. 그래서 여기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유기물, 이것이 화석연료, 연소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CO2, 요런 식으로 해서 순환이 되면서, 자, 일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자, 직권도 얘기할 수 있고, 숙권도 같이 표현될 수 있겠지? 그래서 숙권도, 아닌데, 일단 대략적으로 요렇게, 이거는 우리 2단원에서 배웠어. 그치? 탄소의 순환.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네, 이해될 거야. 그래서 이런 태양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태양이 근원이다? 모두는 아니야.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경우가 뭐냐? 바로 화석 연료가 가지는, 자, 화학 물질을 가지는 여러 가지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그치?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건 화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냐? 아니지. 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 자, 이것보다 이거 아는 게, 이 두 개 빼고는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발전할 때 나오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기본 근원이 된다. 알겠지? 뭐 조수간만 이용한 발전이나 파도든 뭐든 간에 다 그래. 근데 아닌 것이 뭐냐? 핵 에너지.
핵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마그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닙니다. 꼭 구분해야 돼요. 태양 에너지 근원이 아닌 거는 핵 에너지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럼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 아주 중요하지. 자,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얘는 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야. 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태양 전지가 필요해. 그래서 요 태양 전지라는 거를 볼 거야. 우리 1단원에서 반도체 기억나냐? 자, 14족의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죠. 실리콘 또는 실리카라고 하는데, 실리콘에 자, 불순물을 도핑하는 거지. 그래서 13족의 원소를 도핑하면 13족은 체외각 전자 3개고 14족은 체외각 전자 4개야. 근데 거기 13족의 불순물을 도핑시키면, 혼합시켜버리면 전자 하나가 부족해. 자, 전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공간이 생겨버리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그래? 양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14족의 자, 규소에다가 13족을 넣어주면은 여기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가 있다? 양공이 형성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P형 반도체라고 그래. 파저티브. 자, 다음 14족의 규소에다가 자, 15족의 원소를 도핑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지. 그럼 이제 14족은 체외각 전자 4개인데 15족은 체외각 전자 5개야. 전자 하나가 어떻게 돼? 4개짜리에서 5개짜리가 대체가 돼버리니까 전자 하나가 남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얘를 N형 반도체라고 그래. 네거티브, 파저티브. 그치? 자. 자, 요런 식으로 반도체를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킬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요 만나는 면을 자, PN 접합면이라고 불러. 알지? 그러면 N형이니까 요게는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P형은 양공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접합면에는 자유전자와 양공이 이렇게 몰려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는 자유전자고 플러스는 양공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이 접합면에 몰려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전극이라고 해요. 전극. 그래서 P형은 전극이 다 막혀 있고, 자, N형 쪽에서는 이 전극이 자, 이렇게 뚫어놔요. 그래서 여기가 기본적으로 실리콘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실리콘 쪽으로 자, 요렇게 태양빛이 들어갈 겁니다. 태양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리콘 쪽으로 태양빛이 막 들어가게 되면
이 태양빛은 요 전자까지 도달하게 돼요. 요렇게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요 자유전자가 에너지, 빛을 흡수를 하게 돼버려. 자,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불안정하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흡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전극적으로. 여기 전극 있고, 자, N형, P형 있으면. 그래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전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 이렇게 모여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들이 몰려버리고요. 그럼 양공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이쪽으로 P형 반도체가 있는 전극 쪽으로 양공이 몰려버려요. 이렇게 몰려보니까 여기에는 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자 요 사이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압,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즉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압이. 그래서 기전력이 딱 형성이 됐다면 요 상태에서 이 전극을 자 요런 식으로 자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여기에서 전자가 요 자유전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유전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 N형 반도체에 있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 되고, 맞니? 자,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극은 전자가 들어오는 플러스 극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전지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태양전지다. 이해됐니?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잘 나와. 굉장히 잘 나와.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키고요. 접합면에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뭉쳐요. 몰려 있어. 그리고 빛을 쪼여졌을 때 N형은 이 빛이 통과할 수 있게끔 전극에 이게 뜨문뜨문 돼 있어. 그래서 전극과 전극 사이에 빛이 들어와. 자, P형 반도체 쪽으로 빛이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전극으로 막혀 있어. 그럼 빛이 들어오면 이 접합면에 있던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는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극 쪽으로 들뜨게 됩니다. 전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양공은 반대쪽으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N형 전극에는 마이너스를 P형 전극에선 플러스가 그래서 이 N형과 P형 전극 사이에서 뭐가 형성이 돼? 기전력이 형성이 돼. 전압이 형성됐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선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자 이동이 생기면서 그래서 N형 전극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P형 전극은 무슨 극? 플러스 극. 됐니? 자, 이것이 바로 태양전지다. 자, 이 빌에너지를 가지고서 뭘 만든다?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동하고 외부 해도로 빠져나가면 이게 전지가 되는 거지. 자,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장점은 당연히 유지 보수 간단하죠. 전지가 있으니까 연료 다 태양기가 고갈될 위험 없지. 태양기 고갈은 언제 된다? 앞으로 50억 년 뒤에. 알지? 50억 년 뒤에. 진동 소음 없고 수명 당연히 길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필요한 장소에서 바로 태양만 있으면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환경 오염 물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지만 단점 뭐야?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야. 왜? 해가 떠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효율이 낮습니다. 그 많은 태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이 받는 요거 우리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면 이걸 계속 해서 연결해서 이 태양광 발전하려면은 이 받는 면적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빛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래서 설치하는 면적이 넓어. 자, 초기에 좀 비용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이 보통 산에 가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산에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 산에서 다이렉트로.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 이거 도심 지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졌어. 그 빛이 들어오면은 물론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창문 딱 열었더니 저기서 반사돼서 빛이 들어와. 아씨, 눈부셔, 씨.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바로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에 대한 것 좀 잘 봐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장치, 자, 여기 이제 탐구 과정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은 뭐냐면 이 태양전지야, 태양전지. 그래서 소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있잖아? 우리 그 시계, 전자시계에서 빛으로, 건전지 없이, 그렇잖아. 전지 없이, 건전지 없이 이제 빛으로만 하는 태양전지 시계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소량일 때, 이 태양전지 요곳에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휴대용, 휴대전화 뒷면, 모자, 자켓, 가방, 전기계산기.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는 건물의 옥상에도 할 수 있고요. 창문이나 벽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아파트 보면 아파트 창문에 이런 태양전지판을 설치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 이제 자동차,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 우리 캠핑용 자동차. 맨 천정에, 뚜껑에다가 위쪽에 태양전지판을, 모듈을 설치를 해. 왜냐면 자동차 캠핑하려면 어떻게 돼?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있는 그 자동차 자체 전기로 하기에는 이게 배터리가 약하니까 금방 방전이 되거든. 그래서 태양전지 이용해서 한단 말이야. 자, 대규모. 자, 이거는 이제 대량 발전이죠. 그래서 바다나 사막, 자, 도로 방음벽, 건물벽,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가 있다. 했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발전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얘기하지만 태양은 빛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열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같이 더불어 살아도.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태양열 발전이야. 자,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 터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지를 이용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거면요. 태양열 발전은 이거예요. 태양의 빛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 얘네들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우리가 열을 통해서 물을 끓이잖아. 그래서 열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난방이라든가, 그치? 그다음 난방 이런 데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난방 용수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전기 만들 때는 태양열을 이렇게도 사용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있다. 자, 차이는 뭐냐? 발전기, 터빈이 있으면 태양열, 터빈 없이 사용하면 태양광. 그럼 터빈 대신 뭐가 들어간다? 태양전지. 자, 그럼 태양전지는 어떻게 돼? N형,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가지고 빛을 쪼여주면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봐. 빛을 쪼여주면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자유전자들이 N형 전극으로 끌려가고, P형 전극 쪽으로는 양공이 끌려가면서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 거기에 도선을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N형은 전자가 나오는 마이너스 극, P형 전극은 전자가 들어가는 플러스 극.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말이야. 이렇게 한번 싹 정리하고 나면은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는 요걸 가지고서 자, 이번엔 핵발전,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래요. 원자력 발전. 핵 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는 거야.
자, 우라늄이 핵분열하면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가지고 이걸 폭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었어.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지. 과학자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을 피해서 이제 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거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넘어간 과학자를 알고 미국 정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자, 독일에서 엄청난 폭탄을 만들고 있다. 이거 만들면 큰일 난다. 대비해라.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 과학자들의 말을 그냥 무시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굉장히 그 전쟁에 참가했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한데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했겠지.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아인슈타인한테 가는 거야. 자, 봐. 우리가 얘기해도 미국 정부는 듣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당신이 얘기를 해야 아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서신을 보내달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고민하다가, 알아서 서신은 내가 보내주마. 하지만 나는 여기에는 관여하진 않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서신을 보내고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조사를 시킨 다음에 진짜인 거지. 그래서 미국도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거를 시작했어.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야. 그치? 그 영화에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 그치? 작년에. 바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원자 폭탄이죠. 핵폭탄이지. 자, 그것에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인데, 자,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자, 중성자를 아주 느리게 충돌 딱 시키면요. 이 중성자랑 충돌하면서 우라늄 원자핵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자, 에너지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에너지가 발생하고, 자, 이 발생된 에너지, 아까 이 그래프 요 그래프 기억나? 결합 에너지, 여기 갖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수소, 헬륨, 여기가 철, 여기가 우라늄. 그러면 우라늄이 핵분열을 할 때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 이 결합 에너지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자, 흡수를 해야 되거든. 이때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질량 결손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자,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이거 엄청난 에너지예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만약 우리 사람이 있잖아. 사람 한 명이 만약 핵반응을 통해서 이런 질량 결손이 생기고 에너지를 방출한다면은 이게 원자 폭탄의 몇백 개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 한 명한테 나올 수 있대. 자, 화학 반응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아. 근데 핵 반응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3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 3개의 중성자는 또 이웃하는 우라늄하고 또 충돌할 수 있겠지. 그 우라늄은 또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또 3개를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쪼개지면서 또 중성자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도 또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우라늄하고 충돌하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핵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에 의해서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반응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발전하자. 발전에 이용하자. 그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라늄의 중요한 거야. 속도가 느린 중성자. 자, 이 중성자는 속도가 느려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이 우라늄하고 충돌해야 되는데 빠르게 되면 우라늄을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라늄과의 충돌이 오히려 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충돌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야 돼요. 알지?
그래서 늦추고,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중성자랑 충돌, 그리고 또 한 번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중성자 세계에 의해서 또 충돌, 또 생성된 중성자에서 충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인 핵분열이 일어나. 근데 이제 이 충돌하다 보면은 이 중성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점점 빨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핵분열에 일어나는 게 적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빨라진 중성자의 속도를 어떻게 돼? 줄여야 되겠지. 자, 그것이 바로 감속제. 그래서 핵분열을 통해서 발생하는 중성자는 빠른 속도, 고속의 중성자가 되고요. 이 고속의 중성자는 우라늄 원자핵하고의 충돌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라늄과의 충돌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늦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 연쇄 반응은 거의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왜? 중성자가 한 번 핵분열하면 3개가 툭 튀어나와. 3개씩. 그럼 이 3개가 또 다른 또 3개랑 충돌하면 또 각각이 또 3개. 그러니까 이 중성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 핵분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발생이라는 장소가 원자로거든. 이 원자로에서 이 발생한 열, 에너지를 못 견디는 거야. 압력을 못 견디고 온도를, 고온을 못 견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지. 폭발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방사선이 방출되는데 위험하니까 이 중성자 수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뭐다? 제어봉. 그래서 제어봉은 중성자를 어떻게 한다? 흡수를 한다. 중성자를 흡수해서, 자, 요 연쇄 반응이 적절한 속도로, 적절한 양으로 일어나게끔 조절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는 이제 중성자가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걸 보니까 붕소하고 카드뮴이 중성자를 잘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붕소하고 카드뮴으로 이루어진 제어봉을 놓고, 그래서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해서 핵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거고요. 자, 제어봉은 적절한 수의 중성자를 유지시키는 거고요. 그치? 중성자 수 너무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 원자로에서 열이 나오니까 이 열을 어떻게 돼야 돼? 자, 어느 정도 일정 온도까지는 되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냉각기.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닷물입니다. 자, 바닷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냉각기에서 쓰이는 냉각수, 우리가 냉각제라고 하죠. 그래서 냉각제에 바닷물도 쓰이지만은 액체 상태의 나트륨도 냉각제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바닷가. 그래서 이 바닷물을 냉각수 쓰고 다시 바다 쪽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돼? 고온의 물이 냉각수가 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 주위에 수중 생태계가 조금 파괴가 될 거야. 피해를 입을 거야. 자, 이런 문제점도 있어. 알겠지? 바로 이렇게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발생된 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증기를 만들고요. 이 만든 증기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핵 에너지를 가지고서 핵분열 통해 핵 에너지가 나오지. 질량 결손에 의해 핵 에너지 나오며 이거를 열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자, 얘를 터빈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역학적 에너지 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 만든 에너지를 어떻게 돼? 송전하겠지. 송전.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소에 만든 것을 송전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배전판이라든가 아니면 주상 변압기 있지. 그 주상 변압기에서 각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배전. 우리가 이제 배식한다, 배분한다. 골고루 나눠서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골고루 보내는 것을 배전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상 변압기에서 각 가정으로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배전이라고 그래.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할 때 알아둘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자,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만을 딱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라늄 원자 핵하고 중성자 한 개가 한 번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 개의 원자 핵이 되면서 자,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알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우라늄 원자핵의 질량수 있죠? 그치? 중성자 한 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자, 어떻게 돼? 이 원자 핵의 질량수 있지? 그래서 2 곱하기 질량수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우라늄 원자핵 그래서 질량수가 237 이렇게 될 거야. 237. 그래서 중성자계는 이제 238이 되겠지. 자, 여기가 쪼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세 개를 빼고 나서 그거를 이제 2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렇게도 돼요. 이게 두 개 원자핵의 질량수가 홀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두 개 원자핵의 질량수 합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질량수 관계도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림 주어주면서. 그치?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하면 되고. 자, 질량수는 뭐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그렇지. 중성자 수의 합이 된 거야. 항상 이 관계 잘 기억한 다음에 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 잘 해도. 자, 이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야.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 자, 일단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태양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왜? 그 많은 태양빛에서 실제 전기로 전환되는 건 일부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그리고 비용도 저렴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라늄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전 세계 고루 분포가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석유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만 그치? 몰려 있으니까 이런 거지. 자, 하지만 단점도 있어. 연료는 언젠가 고갈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의 사고로 그 나오는 피해, 즉 다시 말해서 방사선의 피해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바로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냉각수를 바닷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면은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이 있다. 자, 이 폐기물 크게 두 가지야. 바로 고준위 폐기물. 자, 고준위 폐기물하고 자, 저준위 폐기물이 있어. 자, 이거는 고준위는 뭐냐면은 사용을 다한 핵 연료야.
그러니까 사용을 다 한 핵연료, 다 쓴 핵연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핵연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핵폭탄의 물질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 그 원자력 그 기구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전소 주변에다가 이제 잘 저장을 해놔요. 보관을 잘 해놓고. 자, 저준위 폐기물은 뭐냐? 우리가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도구, 의복, 기구들.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 묻어 있는 거지. 그래서 방사능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도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서 매립을 해. 그래서 얘를 이제 처리하는 그 장소가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물의 방패장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우리 처리를 못 해. 이거 처리한다는 거네. 핵폭탄 물질을 추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방패장이라고 그래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그래서 이게 예전에 꽤 오래전에 이 방패장을 경주 쪽에다가 지으려고 했다가 그 지역에서 난리 난 적이 있어. 왜 여기냐? 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냐? 그래서 요새 지으려고 했을 때, 야, 만약 짓는다면은 여기에 뭐 이런 시에서 너희한테 이런 이점이 있어. 너희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거야. 이거 다 만들어줄게. 안전하게 할 거야.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 이제 반대가 심했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정부에서 이제 요걸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워낙 큰 거야. 그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럼 너희 안 해? 그 우리가 할게. 그래서 이제 이번엔 서로 이제 얘네들을 유치하려고 막 했어. 어쨌든 간에 그렇대.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자, 원자력 발전. 근데 원자력 발전은요,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어도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한번 이게 사고가 생기면 그 방사선의 누출 피해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워. 후쿠시마가 그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없어. 체르노빌도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회복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자력에서 사고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박살날 수도 있단 말이야.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 위험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원자력 발전, 자, 우리나라 전기의 거의 한 40%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을 위험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전기 사용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발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대체 발전 중에 이제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뭐 해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거 다 연결돼서 갈 건데.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 우리가 추가로 이제 나오는 발전. 자,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돌리면 그 날개에 연결된 발전기에,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자, 날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게 풍력 발전입니다. 그치? 그래서 풍력 발전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가 영종도 있잖아. 인천공항. 여기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거기 영종대교 넘어가야 돼. 그 영종대교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제 그 오른쪽에 서쪽으로 이제 커다랗게 해서 풍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어. 내가 거기서 이제 한 몇 년은 살아봐서 알아. 맨날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 발전은 환경오염 당연히 일으키지 않죠. 기간도 짧고 효율도 꽤 높은 편에 속해요. 그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설치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지역은 제한이 된다. 왜? 바람이 세게 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요거 문제 잘 나오더라. 정확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풍속은 바람은 그때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발전기를 돌리니까 소음 발생이 좀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야생동물에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고장이 났거나 안전 문제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새와 충돌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1년에 수백만 마리의 새가 풍력 발전소 발전기에 날개와 부딪혀서 많이 사망한다고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발전 방식에서 이제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일단 연료가 고갈이 된다는 가장 큰 위험이 있고, 화력은 대기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된다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자, 겨울 되면 유난히 이제 심하냐면은 중국은 아직까지도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야. 그럼 석탄은 고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돼. 그래서 그 먼지들이 또 황사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겨울에 미세먼지 엄청나게 심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얼마죠? 그렇잖아요. 여름까지 미세먼지 멀쩡했다가 지금 미세먼지 보면 가끔씩 보통 납품 막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래 발전 방식 해야 돼요. 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문제가 나오고요. 자, 태양광 발전은 결국 우리는 뭐냐?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렴해야 되죠. 그리고 태양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태양 전지 개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고효율, 자,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개발해야 돼. 당연하지. 자, 핵 발전은 어쨌든 이건 우리는 핵해야 돼. 탈원전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 연료를 개발해야 되고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발전소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은 냉각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안을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자로가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로가 파괴돼서 된 거니까 원자로 안정성, 그 다음에 폐기물을 어떻게 줄이고 처리할 거냐. 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풍력이 이게 미래 대체 에너지로 얘기하다가 지금 많이 얘기가 줄어든 것이, 이 솔직히 이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발전은 우리가 원하는 양을 얻으려면은 이게 날개가 굉장히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풍력 발전소 막 태풍 때 막 무너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율이 낮기 때문에 대용량 고효율 저장 장치로 필요하다는 거지.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는 넘어가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 11번가 문제 잘 나온다. 이런 것도 잘 나와. 그래서 그 에너지 종류 잘 보고. 자, 여기는 그게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이제 화석 연료다. 자, 화석 연료는 과거에 지구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가 또는 그냥 묶어서 유기물.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나 진짜 어렸을 때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공룡의 사체가 퇴적이 돼 석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 석유 매장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면서 석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얘기는 뭐냐면 바닷속에서 유기물들이 퇴적이 돼요. 퇴적이 된 다음에 그것들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연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화석 연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화석 연료는 오랜 기간 동안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에탄올, 메탄올. 자, 이걸 우리가 아직 알코올이라고 하죠. 알코올. 왜?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보통 CH가 주가 되기 때문에 CH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CH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CHO야. 그래서 연소시키면은, 자, CO2하고 물이 나와요. 자, 얘도 연소시키면은 CO2하고 물이 나와요. 아, 그래? 자, 구성도 CHO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석 연료가 되겠구나. 그치?
자, 화석 연료는 아니다. 이게 에탄올과 메탄올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 화석 연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화석 연료 구분할 때 알코올은 화석 연료가 아니다. 이게 문제 나오더라고. 근데 헷갈려 하더라고. 가끔씩. 헷갈려서 틀린 애들이 있어. 자, 화석 연료를 했을 때 고체 상태는 석탄이죠. 자, 석탄은 언제 생겼어요? 고생대 말 양치 식물이 퇴적이 돼서, 그치? 그래서 식물이 땅 속에 오랫동안 묻혀서 열감등을 받아 생긴 거야. 자,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자,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 그냥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할 거야? 자, 유기물이야, 유기물. 자, 유기물이 바다나 호수 밑에 퇴적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사체는요, 사체는 주로 탄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 근데 이 탄소에 봐봐, 요 H. 자, 이 수소가 어떻게 공급이 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물인데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의 사체는 탄소밖에 없어. 탄소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있잖아. 탄화수소, 화석연료는 CH가 그럼 요 H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심해저 있죠. 심해저에 열수구 쪽에 있는 심해저에서 그쪽에 이제 바닷물 속에 산소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원래 심해저에는 산소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수시 막 2000m, 3000m 그 지점까지 산소가 어떻게 전달이 돼? 안 되거든. 근데 심해저에 산소가 있더라는 거야. 심해저에 산소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암흑산소라고 했어. 그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마치 암흑처럼 모른다. 그래서 암흑산소라고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밝혀졌지. 심해저 바닥에는 금속 덩어리도 있어요. 우리가 망간 단계라고 하는데, 자, 금속 덩어리도 있고, 이 덩어리들이 이제 금속이면 도체잖아. 그래서 도체고 바닷물은 전해질이거든. 그래서 도체하고 전해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 덩어리 단계들이 붙어 있는 곳에서 기포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바닷물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전기 분해되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생성돼요. 그래서 산소기체는 그 산소기체가 바로 암흑산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심해저 우리가 이제 그 심해 열수구설, 생명체 기원에서 심해 열수구설 중에 이 열수구설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심해저는 산소가 없어야 돼. 근데 산소를 이용해서 유산소 호흡하는 미생물들이나 생물들, 어류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산소는 어디서 왔냐 이 얘기지. 아, 공기가 아니라 바닷물이 전기 분해돼서. 근데 물이 전기 분해되면 산소하고 또 뭐도 나와요? 수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수소는 어디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가 더해져서 석유가 됐다. 기체가 되면 천연가스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탐사선을 보냈지. 목성, 토성에 있는 행성들, 위성에, 자, 뭐, 타이탄이라든가 유로파 이런 데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 물이. 그래서 거기 직접 가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려고 보냈단 말이야. 어쨌든, 요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뭐냐면, CH4, 뭐다? 메테인. 자, 우리는 이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어. 그쵸? 잘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석유를 얘기했을 때, 석탄, 석유, 화석연료 얘기할 때, 이런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질,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합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석유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원료가 되는 물질을 뽑아내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중화공업이라고 그래. 이 중화공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야. 자,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출한다? 수입을 하잖아. 그럼 정유회사에서 이 중화공업에서 이제 그 석유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그 제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해. 굉장히 많이 수출해, 우리나라. 알지? 그래서 이런 중화공업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조업으로 가면서 여기서 제조업에서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제 발달하게 된 거야. 알겠네? 이때.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요거지. 자,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야. 그치? 매장량이 한계돼 있어. 왜냐면 생성되는 속도보다 사용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매장량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뭐야? 내가 중학교 때도 석유는 30년 남았대. 고등학교 때도 30년. 대학 때도 30년. 지금도 30년. 그런데 매장량은 더 많아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왜 그럴까? 우리 분명 석유 더럽게 많이 쓰고 있는데. 바로 석유 탐사 기술이 발달돼. 그래서 시추를 이제 시추하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 많은 석유를 찾은 거지. 더 많은 석유를 찾는 거지. 어쨌든 간에 매장량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생성되는 시간보다 소유하는 시간이 더 빨라요. 이제 그리고 연소할 때 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체들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화석연료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화석연료를 관둬야 돼. 그래서 고갈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요거 가끔씩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신이 뭐냐? 새로운 신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형태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에너지 형태가 뭐니? 화석연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어차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단순히 그 상태로 이용하지 말고 좀 환경오염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뽑아내자.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거야. 자, 화석연료가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자, 여기서 우리는 수소를 뽑아낼 겁니다. 수소를. 그래서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 전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주로 어디서 얻냐? 선생님 물을 전기 분해하면 되잖아요. 아니,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그 전기가 더 많이 들어. 그럼 그 전기 어디서 만들어내냐고? 어차피 화석연료에서 얻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수소를 어디서 얻냐? 화석연료에서 얻자. 맞지? 화석연료에서 얻자. 그리고 석탄 있지, 석탄. 왜냐면 고체 상태가 얘는 불완전 연소가 되고 불완전 연소이라고 환경오염 물질이 더럽게 많이 나오고 먼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안 좋은 성분들을 빼서 이 석탄을 액화시켜서 사용하거나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서 조금 더 환경오염이 적은 형태로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석탄의 액화 가스화. 그러니까 딱 두 개 생각합니다. 수소는 그냥 수소 자체가 되고 우리 수소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거는 수소 산소 연료전지야. 또는 수소 연료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은 뭐야? 리사이클. 알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형태가 계속 변환이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 형태가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버려지는 에너지라든가 쓰지 않는 에너지를 다시 쓰자는 거예요. 효율성 있게.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바람, 수력, 물, 해양, 조류, 땅, 지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려지는 걸 다시 쓰자, 재생하자, 재생해서 쓰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야. 알겠지? 이거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앞에서 다뤘죠. 자,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자, 파력 발전. 자, 파력 발전은 어떤 거냐? 자, 요렇게 이제 여기 해안가가 있어요. 그 파도가 이렇게 막 치겠지. 이제 파도가 막 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면이면은 얘를 자, 요렇게 방파제처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자, 공기가 있겠죠. 공기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터빈을 설치를 해요. 자, 파도가 칠 거야. 자, 파도가 치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겠지. 자, 해수면이 어떻게 돼? 자, 이거 이만큼 올리자. 해수면이 상승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요 공기실에 부피가 줄어들어. 그치? 그러면은 요 공기실에 압력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력이 높고요. 압력이 낮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 터빈을 가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공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맞니? 자, 이거야. 그럼 반대로, 자, 이제 파도가 이것도 이제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면은 해수면이 어떻게 되니? 낮아지지. 그럼 공기실의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럼 공기실의 압력은, 그렇지, 낮아지니까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또 터빈이 돌겠죠. 자, 이것이 바로 파력발전. 그래서 파도의 힘으로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서 파도의 힘으로 공기의 자, 유도해서 자, 이거야. 해수면의 높이 차이로 공기를 압축해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아니 이제 이 파도가 세. 아, 그럼 난 여기다 직접 터빈을 놓을 거야. 이럴 수는 있잖아. 그치? 그 들어오는 파도에 의해서 들어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터빈이 도는 거지. 그래서 파도의 힘을 직접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파력발전이야. 파력발전.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공기실을, 발전기 안에 공기실을 압축, 팽창시키면서, 그래서 파도가 칠 때, 들어올 때는 발전기에, 공기실의 안에 압력이 커져서 빠져나가면서 돌리는 거야. 자, 파도가 빠져나갈 때, 물러날 때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파력발전이다. 별거 없지? 자, 장점, 당연히 비용 적어. 자, 그 다음에 발전 방식에 따라서 얘를 우리가 방파제로 이용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서해겠니, 동해겠니? 동해. 그래서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자, 파도에 노출되니까 암만 해도 어떻게 돼? 취약하겠죠. 내구성이 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치? 침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및 조류 조건에 따라 중요한 거는 전력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력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력량의 예측이 중요하냐면은 발전소는 그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아니 발전소를 만드는데 전력량이 예측이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 많이 생성될 수 있지만 적게 생성되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전력량의 예측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해.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 자, 이런 것이 있다.
자, 조력 발전은 우리가 이제 밀물, 썰물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 밀물, 썰물은, 자, 이게 지구하고 달의 만유 인력 때문에, 그리고 가끔씩 이제 태양도 이제 관여하긴 해. 그래서, 태양도 관여하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빠져나가겠지. 썰물, 바닷물을 밀어버리면 밀물이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디가 이런 밀물 썰물이 잘 크게 나타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수 간만차라고 그래. 조수 간만차라고 하는데, 자, 바로 서해안이야. 왜? 서해안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적어.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그러니까 바닷물이 많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적은 서해안이 그 인력에 의해서 잘 밀려가고 잘 끌려갈 거란 얘기야. 알지? 그래서 이러한 조수 간만차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터빈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했으면, 자, 여기에다가 벽을 세워놓고, 자, 여기 이제 발전기를, 자, 여기에다 발전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평상시 이제, 해수면이 이제 요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그럼 여기가 열어. 그 바닷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겠죠. 밀물 때. 그치? 그러면 이제 닫어. 그럼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니까 썰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많이 생겼지. 그럼 이제 이 수문을 열어버리는 거야.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조력 발전이야.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자, 이 해수에 흐르는 해류의 속도가 자, 속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발전 효율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가파르거나 좁은 데는 이제 이 바닷물의 속도가 빠르겠지. 그럼 이제 빠르면은 들어올 때도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내보낼 때 하는 것과 들어올 때 내보낼 때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조력 발전이야. 그래서 조력 발전은 밀물 때 터빈을 돌리는 방법, 썰물 때 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법, 아니면 이 둘 다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알겠지?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또는 해류의 속도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을 조력 발전이라고 하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서해안에서 설치를 한다. 자, 서해안은 달의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바닷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잘 끌려가고 잘 밀려. 자, 이거야. 별거 없었지? 그럼 이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야. 장단점.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자, 당연히 바닷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치? 자,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한 거 봤는데, 문폴. 나 그 풀로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약된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문폴, 달이 떨어지는데,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그 달이 우주인이 만든 건물이야. 행성체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대요. 어쨌든. 자, 오염물질 발생하지 않죠. 비교적 저렴해요. 하지만 단점은요, 발전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갯벌이 이제 이게 서해안은 갯벌이잖아, 갯벌. 근데 얘를 만들면 갯벌이 파괴가 돼요.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장소는 제한적이고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량의 예측도 어려워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예측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다. 자, 이런 단점도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연료전지야. 이거. 문제 잘 나온다.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수소, 산소 연료전지라고도 얘기를 해. 또는 그냥 수소 연료전지라고도 얘기를 한다.
어쨌든 간에 그냥 연료전지해도 상관없긴 해. 이거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된다?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2분의 1 놓으면은 개수가 맞겠죠. 그렇지? 우리 산화원에서 배웠잖아요. 자 수소가 물이 되면서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산화가 되니까 전자를 내놓겠지. 자 산소가 물이 되면서 어떻게 돼? 환원이 된다. 자 환원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받는다. 전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에 의한 전자이동이야. 전자이동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래서 전자를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건전지에서 전지에서 전자가 나오는 극이 무슨 극이니?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는 극이 플러스 극이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수소가 전자를 내놔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게처럼 2 했으니까 이게 전체랑 2를 곱하고 가자. 자, 이렇게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앞에 2를 했으니까 4개의 수소이온, 4개의 전자. 이렇게 되면서 산화될 거예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자, 산소 기체가 자, 요대로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4개의 수소이온, 4개의 전자를 받아서 2개의 물이 되면서 환원됩니다. 자, 요거 무조건 외우세요. 암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좋아. 우리 이제 수능 끝나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내려주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 어제가 이제 코에 그 실파 뺐더만. 아주 막 집에서 하겠어. 나도 옛날에 학력고사 보고 발표 날 때까지 진짜 팅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 아무것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니까 몸무게가 10kg가 한 쪘나 봐. 그래서 내가 대학 입학사진 찍잖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굴 푹 이렇게 해서 입학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와 끝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그냥 자고 먹고 자고 이거밖에 안 했어. 자,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전극이 연결돼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수소야. H2, 그러니까 이게 수소. 그래서 여기가 H2, 여기가 H2. 그래서 2개의 수소가 이제 여기로 가면서 어떻게 돼? 4개의 수소 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4개의 수소 이온이 되면서 잠깐만 그림을 자 이게 지금 여기가 H2 여기가 H2야. 자 그러면은 먼저 요 수소가 2개 H가 되면서 2개 전자를 내놔요. 그리고 자 요게 또 수소가 2개 H2가 되면서 또 전자 2개를 또 내놔요. 총 몇 개니? 4개의 전자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수소 이온이 얘가 다 수소 이온이야. 수소 이온이 자 요 산소 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전자는 요렇게 해서 4개의 전자가 넘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산소가 이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받지. 그래서 어떻게 돼? 수소 요 O2가 수소 이온하고 4개의 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2개 H2O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전자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왔어? 자, 이쪽에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니까 나오는 극이 마이너스 극, 들어가는 극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수소, 산소, 연료 전지가 되고,
자, 여기에는 참고로 전해질이라는 것이 있어. 전해질. 그래서 보통 우리가 KOH 수용액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게 연료전지거든. 연료전지. 우리가 그 신에너지에서 수소가 있잖아, 수소. 그치?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쓸 거야. 이게 신에너지에 해당할 거야, 신에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뭐냐? 물의 전기분해가 나온다. 물의 전기분해. 그러니까 연료전지하고 물의 전기분해는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는요, 물에다가 전류를 흐르면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 게 전기분해. 알지? 전기분해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극에 전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자를 물이 받아야 돼. 물의 전기분해니까 물이 전자를 받아. 알겠지? 그래서 자, 물이 전자를 받아서 자, 요렇게 아니, O2가 돼. O2. 알죠? 자,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반씩 다시 써줄게. 물이 전자를 받아서 수산화이온, 수소기체. 자,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 내놓고 수소이온, 산소기체. 그래서 전체에다가 2를 곱해주면 돼. 자, 전지하고 전기분해는 달라.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근데 전기분해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면 화학 에너지를 만들 거야. 왜냐면 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나오고요. 플러스 극에 산소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은 똑같이 수소고 플러스 똑같이 산소지만은 산화환원이 반대야. 왜? 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된다? 전지에서는 산화고 플러스에서 환원이지만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돼요? 환원이 되고요. 플러스 극에 산화가 되는 거야. 이거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좀 해줘야 돼. 좀 해줘야 돼. 요거 잘 봐야 된다. 전기를 만들려면 전자의 이동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전자가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보내요. 그래서 거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어떻게 돼? 나오는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분해는. 그래서 환원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 관계를 정확하게 잡고, 자, 그림상으로 뭘 보냐. 자, 이렇게 전원 장치가 있어. 그 얘는 전기 분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긴 전원 장치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전원 장치야. 얘가 전지란 말이야, 전지. 알지? 그래서 전원 장치가 있으면 전기 분해, 전원 장치가 없으면 연료 전지. 그러니까 얘가 전원 장치가 되는 거지.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자, 다음. 여기가 2대1의 무슨 비가 성립이 된다? 개수비. 자, 개수비는 무슨 비? 입자수의 비. 또 하나, 기체의 무슨 비다? 그렇지, 부피비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에서 부피비가 2대1이 되는 거야. 2대1. 2대1. 그래서 기체 부피가 요렇게 돼요. 여기가 기체 부피예요. 그래서 수소, 산소. 그래서 외우는 거는 수마. 알겠지? 수소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야. 알겠네? 수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연료 전지하고 전기 분해가 같이 묶여서 나오니까 이거 진짜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다 수소고 플러스 극 산소지만 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산화, 플러스 극이 환원. 전기 분해는 마이너스 극이 환원, 플러스가 산화. 이거 구분 잘 해놔야 돼. 자, 연료 전지의 장점, 문제점. 아니, 장점이야. 당연히 에너지 효율 더럽게 좋죠. 소음 없죠. 환경 오염 물질 없어요. 자, 수소기체, 산소기체 계속 집어넣어주면 거의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수소의 대량 생산, 저장, 운송, 즉, 안전성과 경제성의 문제가 아직은 조금 덜 해결이 됐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전지는 보통 손실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이 있겠지. 자, 신재생 에너지도 조건에 따라서 자,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발전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일단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것도 있고요. 약간 소극적인 것. 그래서 적극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약간 적극적인, 영어로 이제 액티브라고 하죠. 액티브.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열을 받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적극적이고, 자, 소극적 또는 이제 우리가 패시브라고 해요. 자, 소극적인 거는 에너지를 공급을 받지만 에너지 손실을 최소로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얘기지. 이게 바로 이제 소극적인 거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자, 가정집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보게 되면 이제 액티브 건물이 있고 패시브 건물이 있어. 그 액티브 건물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물. 자, 패시브 건물은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높여가지고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다음에 효율을 높이는 것.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그 당연하지, 이거 이제 지금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냥, 그래서 좋은 거 하면 돼. 좋은 것만 딱 찾아하면 돼. 그리고 환풍구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고, 태양 전지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자체도 만들어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갈 거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는 뭐냐, 폐기물을 보통 이제 쓰레기 소각하잖아. 그 소각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열을 버리지 말고 에너지 발전하거나 물을 끓여서 난방에 공급하자. 그래서 우리 일산 같은 경우, 일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 그래서 가스로 난방 안 하잖아. 온수, 그치? 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한 물을 가지고서 난방하고 온수로 쓴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이거 상식적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적정 기술이야,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적정 기술이 문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도시를 만들고 막 액티브 패시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제 할 거야. 근데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즉 과학기술의 혜택을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이용하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적정하게 소외된 사람들한테 맞는 기술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 알지? 자,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먼저 생명 빨대. 우리는 이제 물을 정수기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물을 먹잖아요.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물을 먹죠. 근데 그러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요 빨대 안에 필터를 장치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빨아 먹을 때 필터를 거칠 때 정수 장치 걸쳐서 물이 정화된 걸 먹는 거야. 생명 빨대. 그 다음에 페달 세탁기, 전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세탁기 돌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 자, 이 페달을 돌려서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페달 세탁기 있고, 자, 큐드럼. 자, 큐드럼은 뭐냐면은, 자, 수도시설이 안 돼 있는 곳 어떻게 돼? 물을 이제 운반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여기에서 물지게 해가지고서 막 했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고, 자, 이게 이제 외국 같은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담는 통을 이렇게 굴릴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야. 물을 담는 통을. 그걸 큐드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와카 워터탑.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물이 부족한, 건조한 곳은 물을 얻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탑을 세운 다음에 그 탑에다가 그물 같은 거를 만들어. 그럼 이제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이제 여기 딱 접촉되면서 그 공기 안에서 수분이 요게 털에, 그물에 뭉치는 거야. 뭉치면서 물방울, 액화시켜서 물방울이 되고 이걸 모으는 거야. 이거를 와카 워터탑. 이제 물 부족한 곳에. 그 다음에 항아리 냉장고. 당연히 이제 소외된 지역은 전기 이용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자, 큰 항아리가 있지? 자, 여기 작은 항아리가 있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워. 자, 별거 없어. 모래 채운 다음에, 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이제 물이 여기 있겠죠. 자,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물을 부은 다음에 이제 젖은 천으로 이제 덮어요.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물이 증발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화열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요 안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요 작은 항아리 온도도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자, 냉장고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작은 항아리를. 알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항아리 냉장고야. 항아리 냉장고. 그래서 큰 항아리하고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채우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 물이 증발하면서 날아갈 때 자, 작은 항아리 안에 있는 공기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작은 항아리 안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가 냉장고처럼 이용하면 된다. 자, 이런 거지. 항아리 냉장고. 자,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이 문제로 나오니까